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아주 짧은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잠깐 방심하면 영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18초짜리 영상입니다. 인터넷이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유튜브 여기서 조정해 보세요. 소리. 네. 오디오가 연결이 안 돼 있나? 그냥 무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만 띄워줘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소리가 안 될 줄이야. 자, 그냥 영상으로 보시죠.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뭐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도대체 예석군은 뭐를 재밌어 하나요? 뭐를 보나요? 도티.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요? 도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티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그럼 모르고 계신 분이 더 많은 겁니다. 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느껴지신 소감, 짧은 소감 여쭤본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 아마도 저의 소감은 아이들은 TV 보지 않는다. 어른들은 TV 본다. 어른들은 유재석을 알지만 아이들은 유재석을 모른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본격화된 모습이 이 짧은 영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탐색하십니다. 오늘 날씨 어떻지? 미세먼지는 어떨까? 이 수많은 정보를 탐색하실 때 여러분들은 신문을 들여다보십니까? 포털을 통해 검색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의 대답은 포털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정보 탐색이라는 영역의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미 일어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먼데 있지 않다. 나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이 전환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 삶 속에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체감하셔야 된다. 아마 10년 전에는 아이들이 연날리기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 아이들은 드론 날리기에 빠져 있습니다. 놀이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10년 전까지는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제발 좀 들어와라. 밥 먹으러 들어와라. 들어와서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씨름했는데 지금의 씨름 방식은 좀 나가서 좀 뛰어놀아라.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의 삶마저 바꿔나가고 있다. 지금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특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책에서 6가지 패러다임, 6가지 물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6가지 물결을 실제 여러 기업들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그 물결을 증명해 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혁신금융으로서의 현 주소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말씀을 짧은 시간 안에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금융사의 영업 점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줄어드는 속도를 우리는 자산 경량화 트렌드라고 표현을 하죠. 영업 점포, 지점이 줄어들고 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영업 점포, 지점이 줄어들면 금융산업의 규모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죠. 금융산업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니 영업 점포, 지점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금융산업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이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박주근 대표님은 뱅크 텔러를 만날 일이 많으세요? ATM기를 만날 일이 많으세요? 둘 중에? 스마트폰을 합니다. 둘 중에?
ATM이죠. 또 한 번 질문 드릴게요. ATM을 만날 일이 많으세요? 모바일 온라인 뱅크를 만날 일이 많으세요? 전 ATM이 많은데. 자, 오늘 강의 취소하고 NG입니다. NG.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가속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면 금융 서비스, 뱅크 텔러를 만나서 금융 서비스를 누리는 그 비중이 지금 현재 8%까지 떨어졌고요. 대신 그걸 메꾼 것이 뭡니까? 인터넷 뱅킹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미 여기까지 전개되고 있다. 매크로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빌 게이츠가 그랬죠.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 은행 지점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은행 서비스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은행 지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이 금융산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거대한 변화를 이따가 6가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 거대한 변화가 바로 탈경계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핀테크인가 테크핀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네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 은행, 금융사들이 그들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이제 모바일로도 담아내보자. 이게 핀테크였죠. 근데 테크핀은 뭐냐면 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사가 아니었는데 이들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우리 금융 서비스도 전달해보자. 네이버 페이도 전달해보자. 카카오 뱅크도 출시해보자. 기존 테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도 전달하는 테크핀과의 거대한 격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도 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봤는데 몇 분 걸렸을까요? 자리에 앉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3분 걸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금융기관들만 누리던 금융 서비스의 영역에서 비금융, 전통적인 비금융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더 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테크핀의 등장이고, 이 과정에서 거대한 격돌이 일어나는데 물론 누가 이길지는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테크핀이 등장하는 만큼 금융사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핀테크 기술을 도입해서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격돌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도대체 구글은 IT 기업입니까? 포털사입니까? 자율주행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입니까? 금융사입니까? 도대체 이 기업을 어떤 산업의 카테고리로 규정 지을 수가 없게 된 통계청의 난국에 빠져 있는 겁니다. 탈경계화. 이들이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매출액을 어느 산업 분류로 넣어야 될까? 굉장한 고민이 짙어집니다. 그게 바로 탈경계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가 바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겠죠.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내려가서 혹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5살 이하의 아이가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좀 도와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5살 이하의 아이 있으세요? 왜 손 안 드셨어요? 손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몇 살입니까 아이가? 3살.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아이가 울죠? 울 때 아이를 달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달랠 때 딸랑이로 달래세요? 유튜브로 달래세요? 유튜브로 달립니다. 다시 한번 크게 뭐로 달래신다고? 유튜브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30년 전에 아이였을 때 선생님은 딸랑이로 달래졌을까요? 유튜브로 달래졌을까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지만 유추해보면 딸랑이였겠죠. 유튜브가 없었어요. 아이 달래기에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미 일어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재가 바로 태블릿 PC입니다. 그리고 이미 2019년 1학기부터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독도에 헬기 타고 다녔어요.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독도에 다녀왔노라. 진심으로 그 어떤 5일에 걸쳐서 독도를 탐험한 사람보다 5분 동안 저는 독도를 더 제대로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그런 현장 학습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기 보이는 이런 아이들은 나는 단 한 번도 아날로그 경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나서 디지털 세상만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원주민입니다. 라는 의미의 신조어,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반면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 이미 디지털로 전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디지털 세상으로 건너오신 분들인 거예요. 이주해온 분들이죠. 이사 온 분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바로 디지털 이미그런트, 이주자다. 디지털 세상으로의 이주자. 근데 이 두 단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제가 강조를 하는 걸까요? 이 두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두 단어는 바로 여러분의 고객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설명의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은 대면 거래 서비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ATM이라는 플랫폼으로 건너왔죠. 그리고 ATM이라는 플랫폼에서 인터넷 온라인 뱅크로 건너왔죠. 이미 ATM기를 만날 때보다 디지털, 인터넷,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은행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제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 분배하고 소비하게 이르는 이 전 과정을 경제라고 쓸 수 있겠는데, 그 경제를 아날로그 시스템 기반에서의 경제에서 디지털 시스템 하에서의 경제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저것 다 바뀌는데 비즈니스 모델만 아날로그 경제에 적합하게 운용할 것이냐, 거대한 질문을 맞닥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들어선 새로운 산업들을 다 이제 스마트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스마트 산업, 스마트 홈, 스마트 병원, 스마트 빌딩, 스마트 쇼핑, 스마트 공장, 스마트 미디어. 그런 과정에서 2020년에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격화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됐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다른 재미있는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세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디지털세가 처음 부과될 텐데, 기존의 과세 체계는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마트가 여기 와 있습니다. 매출이 일으키면 그 매출의 근거에서 과세하는 것이었죠. 근데 아마존은 물리적 지역이 없어요. 그럼 과세를 어디다 내립니까? 이들이 누리는 수많은 광고료, 수많은 데이터료, 그리고 수많은 매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겁니까? 그래서 디지털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과세 체계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경제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죠. 그런 과정에서 아날로그 경제는 이랬는데, 기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거였는데, 디지털 경제로 전환될 때 모델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트랜지션을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6가지 물결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 6가지 물결을 하나하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실제 케이스에 기초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대한 물결은 바로 비대면화입니다. 비대면화를 영어로 이제 언컨택의 줄임말이죠. 언택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무인 계산대를 생각해 보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들고 가요. 그 다음에 무인계산대에 와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물건을 다 내려요. 그 다음에 일일이 하나하나 찍어서 결제를 합니다. 이거 번거롭거든요. 저도 그거 싫어서 무인계산대 이용 안 합니다. 근데 케이퍼라는 스타트업이 그런 무인계산대를 없애는 노력을 시도합니다. 얘는 RFID 기술을 이용해서 물건을 싣고 무인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내릴 일을 없게 만듭니다.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통과하면 되는 거죠. 역시 계산대의 직원과 만날 일이 없어진다. 비대면화. 얘는 더해서 이미지 레코그니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어떤 사양이죠?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매장에 있는 직원들을 부를 일이 없어요. 얘가 인식해서 상품의 디테일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미지 레코그니션. 자, 여기서 한술 더 떤 게 바로 월마트의 모습이죠. 월마트는 손잡이에 뭐를 인식합니까? 지문인식 기능을 넣습니다. 생체인식 기술을 넣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생체인식 기술로 저임을 인증하고 들어가서 구매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공항을 이용하려면, 자, 국내 공항입니다. 제가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될까요? 안 가지고 다녀야 될까요? 국내 공항 6개 공항을 이용한다. 한국 일주를 한다.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 될까요? 안 들고 다녀야 될까요? 들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안 들고 다녀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미 공항에 제 지문과 정맥을 등록했기 때문에 그냥 5분 시간 남아서 등록했습니다. 신분증과 정맥과 지문을 등록시켰습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뭐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맨몸으로 국내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컨셉이죠. 지급결제 수단까지 연결해서 삽입했다. 비대면화의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은 다 비대면화 가능한데, 무인 점포, 무인 서점, 무인 마트,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다 등장했어요. 그러나 은행만큼은 무인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의 근거,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한 가지 근거는 다른 건 다 되지만, 물건이나 사갖고 나가면 되지만, 은행 서비스, 금융 서비스는 개인 신분을 인증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케이스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미 Agricultural Bank of China, 중국의 농협격이 되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은행은 이미 바이두의 안면인식 기술을 ATM기에 삽입합니다. 그러면 이 ATM기를 만나면 이 ATM기가 나임을 알아봐요.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은행 서비스를 다 누립니다. 아무런 신분증, 통장, 카드 이런 거 갖고 다닐 필요가 없죠. 맨몸으로 금융 서비스를 다 누린다. 비대면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은행 서비스는 안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은행 서비스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담의 영역이 필요하잖아.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그 상담이라는 영역을 커버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무인은행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소리가 안 들리죠? 소리는 안 들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영어로 계속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냥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끝나겠습니다. 혹시 소리 좀 연결해 주시면 안 되는데? 다음 영상은 소리가 중요한데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상담이라는 영역만큼은 이미 챗봇 기술로 대체가 가능하다. 한 가지 챗봇은 문자 챗봇, 그 다음은 음성 챗봇, 아바타 형식의 챗봇, 로봇 형식의 챗봇, 여러 챗봇 형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무인은행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핀테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와이즈넛과 같은 그 챗봇 기업이 말 그대로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지금 이미 개발하고 있는데, 디지털 키오스크가 등장해서 생체 인식 기술로 사람을 인증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모든 은행 서비스를 누리는
비대면 무인 은행을 개발하는 걸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물로서 등장하는 거대한 물결 또 한 가지는 바로 초맞춤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차를 참 좋아해서요. 차를 이제 수집까지는 아닌데 차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두 대의 차량이 보험 갱신 주기가 같아서 제가 의도치 않게 그 두 대의 보험료를 알게 됐어요. 근데 한 대는 이 두 대가 둘 다 차 가격이 둘이 비슷해요. 그리고 운전자도 같아요. 그러면 보험료는 당연히 거의 비슷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험 갱신 주기를 확인해 봤더니 한 대는 매일 타는 차는 12,000km를 탔더라고요. 다른 한 대는 몇 킬로를 탔을까요? 다른 한 대는 놀라지 마세요. 460km를 탔어요. 근데 12,000km 탄 차와 460km 탄 차의 보험료가 거의 같은 거예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한 첫 번째 기업이 미국의 바로 프로그레시브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반 기술이고요. 사람으로 치면 만보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스냅샷 운행 기록 장치를 여기에 부착하면 주행 거리, 급가속, 급감속 이런 다양한 운전 행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그러면 보험료 상정 요청을 하면 즉시 초맞춤화된 보험료 상정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이게 초맞춤화의 사례죠. 바로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이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이 기술이 심지어 이 기술이 도입된 지 지금 시점에서는 약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DB손해보험의 이 케이스를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DB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이런 컨셉에서는 움직인 기업인데 어떤 기술과 만나면서 대응했을까요? 네, 정답이 나왔는데 바로 티맵입니다. 그 티맵으로부터 나의 운전 정보를 확인하고 맞춤화된 보험료 상정까지는 아니지만 티맵에서 축적하는 빅데이터, 운전 습관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해주는 방식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2020년 정도, 21년 이 정도 되면 빅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보험료 맞춤화된 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려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이제 티맵이 보험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게 빅데이터를 쥐은 친구가 모든 그 해당 산업을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게 경쟁력이기 때문이죠. 초맞춤화 컨셉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말 그대로 역대 1위 기업답게 역시 판이 다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물류 기업들 어떤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빨리 배송할까? 근데 아마존은 이제 판이 다른 모델로 빠른 배송에 주력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배송을 하고 반송에 집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빅데이터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월 평균 물 소비량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월 평균 무엇을 살 것인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anticipatory shipping 미리 배송해 주는 거죠. 미리 배송해 주고 남는 물건을 반송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anticipatory shipping 전혀 다른 컨셉으로 빅데이터라는 무기를 들고 새로운 판이 다른 경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알리바바는 우리는 not e-commerce company. 우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아니야. 우리는 데이터 컴퍼니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맞춤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몇 시까지죠? 총 시간이 10분까지요. 그럼 다 하겠습니다. 초맞춤화 관점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바로 비자 카드입니다. 비자 카드는 여러분의 소비 빅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에 뭐 하는지 이미 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거냐?
거기서 지하철 요금이 결제돼요. 혹은 저녁 식사가 결제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커피 마시겠네. 이 사람은 맥주 한 잔 더 하러 가겠네. 라는 것을 맞춤화된 여러분의 행동 경로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맞춤화된 쿠폰을 날려줍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평생 쓸모없는 쿠폰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그 쿠폰을 날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디지털 마케팅이죠. 초맞춤화된 마케팅. 세 번째는 앞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바로 보더리스, 탈경계화입니다. 제가 앞에 제 모바일 폰이 저기 있지만 한번 제가 실험을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석혜정 상무님이 와 계신데 전 처음 뵀습니다. 한번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석혜정 상무님께 1000만원 송금해드려.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시지가 떴는데 제 연락처 리스트에 안 계시다고 이렇게 떴습니다.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송금이 됐습니다. 오케이 구글은 차원이 다른 송금 서비스를 시장에 런칭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글은 IT 기업입니까? 포털사입니까? 금융사입니까?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차를 만들면 구글이 만든 겁니까? 현대차가 만든 겁니까? 탈경계화다. 이미 중국의 핑안보험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그걸 감안하고 얘는 뭐를 했느냐? 얘는 의료 공급과 의료 수요를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얘는 그냥 IT 기술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택시 업주가 택시 기사님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손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죠. 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기술입니다. 역시 진료 서비스, 병원 서비스가 부족한 중국의 특성을 이해하고 중국의 의료 공급과 소비를 만나게 해주는 플랫폼으로 보험회사가 이런 서비스에 진입합니다. 탈경계화죠. 이 보험회사는 보험기업입니까? 의료기업입니까? 어쩌면 의료 서비스를 뒤흔들 중요한 플랫폼으로 부상한다면 의료기업으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미 중앙보험은요 알리바바나 타오바오를 통해서 보험을 판매합니다. 보험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티맵이 보험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되기도 하죠. 나이키를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도대체 의류 기업입니까? 의료 기업입니까? 보신 것과 같이 나이키는 운동화 깔창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운동량, 맥박, 심박동수, 체온 이런 다양한 여러분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필요시에는 이머전시, 필요시에는 가족에게 혹은 의료기관에게 컨택을 해주고 정말 필요하다면 원격 진료와 화상 진료 서비스까지 받도록 연결해주는 빅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의료 사업의 중심 기업으로 등장합니다. 나이키는 의류 기업입니까? 의료 기업입니까? 탈경계화가 이렇게 진전되고 있다. 다섯 번째, 리얼타임, 실시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깊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블록체인 플랫폼이 등장하면 마치 단체 톡방을 만든다라고 상상하다시피 블록체인 단체 톡방을 만들어 놓고 중국에 있는 월마트와 IBM은 수많은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럼 단체 톡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급 사슬은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관계자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블록체인을 그냥 쉽게 단체 톡방에 비유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단체 톡방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삼 먹인 닭이다. 그러면 인삼을 정확히 얼마나 먹였는지 알 수 있어요.
국산 닭이다, 중국산 닭이다 이런 것이 중간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월마트에 디지털 식품망 안전망으로 거래된 이 식료품은 딱 이렇게 찍으면 제품의 이력이 실시간으로 조회됩니다. 허위나 조작이 불가능해지죠. 실시간화의 케이스입니다. 해외 송금에 있어서도 대단한 실시간화가 연결되고 있죠. 기존의 해외 송금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어느 은행에 가서 한국은행을 거쳐서 지급결제은행을 거쳐서 미국에 있는 지급결제은행을 거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거쳐서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을 거쳐서 나한테 입금이 되는데 당연히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수수료를 죄다 뜨이죠. 그러다가 블록체인이 적용된 송금 서비스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그리고 저수수료로 전개가 됩니다. 금융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소리 됩니까? 안 됩니까? 소리가 안 돼도 그냥 한번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없으면 크게 차이가 나는데 크게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독도에 다녀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소리가 없으면 그 감정이 많이 차이 나지만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우웁니다 지금. 하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만 가상 증강현실 기술이 활용된 게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오락실 게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게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자를 조정하는. 근데 가상 증강현실 기술이 활용된 게임은 내가 게임의 주인공이 됩니다. 전혀 판이 바뀌죠. 그래서 제가 독도를 다녀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상 증강현실 기술이 또 여러 산업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너무나 유명하죠. 일본의 진스브레인이라는 안경 쇼핑몰.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그 안경을 쓰고 계신 우리 조원만 대표 전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경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셨습니까?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셨습니까?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경은 오프라인에서 구매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써봐야 되니까죠. 써봐야 되니까. 그럼 소비자의 써봐야 된다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선호와 기호를 이미 예측하고 있고요. 역시 이 사람 외의 다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안경 시장의 트렌드까지 반영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트렌드까지 반영된 10가지 안경 리스트를 추천해주고 추천된 안경을 10가지 중에서 하나하나 써보고 구매한다. 안경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안경을 경험하고 소비한다. 그래서 바로 UX, 초실감화. 이 기업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서 매출액이 2.5배 늡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반사이익이 하나 있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됐는데 어떤 비용이 줄었을까요? 혹시 어떤 비용이 엄청나게 줄었습니까? 어떤 비용? 네. 반품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왜냐면 안경을 써보고 구매했기 때문에, 내 기호를 예측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심지어 트렌드마저 반영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반품이 줍니다. 이 반품은 물류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결국 물류산업은 아마도 반품과의 경쟁이 2020년부터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니큐어는 칠해보고 구매해야죠. 당연히 신발은 신어보고 사야 됩니다. 이미 나이키는 미국에서 우리 사이즈가 길이만 있는 게 아니라 폭도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플랫폼을 내 발에 비추면 그냥 내가 사이즈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얘가 알려주는 거죠. 그냥 디자인만 미리 신어보는 거죠. 운동화를 신어보고 구매 결정을 한다. 사이즈는 얘가 알려줍니다. UX입니다. 소비자가 먼저 경험하고 구매합니다. 당연히 티파니는 반지를 착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화장품은요, 당연히 화장해보고 내가 내 얼굴에 가장 최적의 화장품을 고른 후에 구매하는 것이죠. 어차피 모든 소비가 이미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0%가 온라인 쇼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의존도가 30% 정도 됐기 때문에, 29.6%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라인이지만 경험해보고 구매하게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심도 높게 고민하고 있다. 당연히 이케아는요, 조립식으로 온라인 쇼핑합니다. 저도 온라인 쇼핑으로 이케아 가구를 들여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조립하죠. 조립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조립해서 놨는데 내가 원했던 디자인이 아니야. 심지어 사이즈가 안 맞아. 내가 원했던 질감이 아니야. 색감이 아니야. 어떻게 할 겁니까? 반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케아는 가구를 먼저 놔보고 구매하게 한다. 경험을 먼저 해보고 소비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UX입니다. 역시 패션 업계는 장난 아닙니다. 이 영역에서, 패션 업계에서 어떻게 하면 옷을 입어보고 구매하게 할 수 있을까? 박주근 대표님, 제가 한복을 입어본 상황인데요, 이 한복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습니다. 안 샀습니다. 왜 안 샀을까요? 잘 안 어울립니다. 뼈 아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샀으면 반송했겠죠. 이게 바로 UX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6가지 거대한 산업의 표준이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 관찰을 한 거고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적절한 이 물결, 거대한 파도에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인문학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면 거기에 깔려 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요, 토끼와 거북이가 산에서 달리기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만약 토끼와 거북이가 바다에서 달리기 한다면 그 스토리와 결론은 완전히 뒤집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6가지 물결을 통해 바라본 산업의 패러다임은 마치 산이냐 바다냐 하는 수준의 대전환인 것이다. 이 대전환을 앞에 두고 우리는 혹시 나는 아직도 산에서 더 잘 달리게 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나는 산에서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운동화 끈을 막 죄어매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표현에 걸맞는 수학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라는 표현입니다. 기울기가 점점 뭐가 됩니까? 0이 되어 가죠. 근데 지금 딱 0이 된 시점인데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개,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기업은 goes on to new height 할 텐데, 그래 당신은 디지털 전환하세요, 당신은 그렇게 가세요, 나는 산에서 더 잘 달리게 할 겁니다 라고 대응하는 기업은 decline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전달하는 그런 용어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금융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업의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술에 초점이 드는 게 아니라 서비스 혹은 모델에 초점을 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디서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 그 바꿔 나가는 그림 속에 필요하는 요구되는 기술들은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어디서 어떻게 전환할까에 관점을 두시고 요구되는 기술들을 모니터링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는, 선도하는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가볍게 드립니다. 혁신금융 그러면 어떻게? 라는 질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가 이 기술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디 밑에 다른 그걸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특허청에 이제 심사를 한번 갔다가 이 기술을 이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기술은 바로 대출에 쓰는 물건입니다. 우리나라 빅 12 은행들은 다 하나같이 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뭐냐면 대출에는 크게 두 가지죠.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근데 담보대출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겠죠. 부동산 담보대출과 동산 담보대출. 근데 중소기업들은 부동산이 있나요? 대기업들이야 부동산으로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갖고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공장 설비, 기기, 병원으로 치면 의료장비, 이게 전부잖아요. 근데 그런 의료기기 혹은 공장 설비에 담보대출을 해주면, 여기다 100억 대출을 해주면 아마 은행 직원이 매일 여기로 출근해야 될 겁니다. 유실될 수도 있고 화재가 나서 사라질 수도 있고 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데 여기다 대고 100억 대출을 해주면 은행이 어떻게, 근데 그것을 대체한 것이 바로 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담보대출, 동산담보대출 관리 시스템, 사물인터넷 기술이죠. 실시간으로 이 담보물건의 가치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이다. 이렇기 때문에 은행 지점이 줄어도 금융산업의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거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거대한 파도, 거대한 물결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잘 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 거대한 물결, 파도를 잘 탈 수 있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동향과 그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그에 걸맞는 내가 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